2026학년도 KMO 및 영재학교는 이제 올해는 진행 중이어서 2027학년도 기준으로 여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학년도 영재학교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7월 6일 날 한과영을 제외한 7개 학교가 2단계 전형을 응시할 예정이에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고요. 그리고 그 주 일요일에 한과영을 시험으로 2026학년도 영재학교는 2단계 과정을 마치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최근 몇 년간 좀 스타일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이제 초6, 중1, 중2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죠. 이렇게 이 길을 오며 가며 이렇게 보게 되는 좀 이렇게 학원이 좀 갖춰야 될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 되는데 그냥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는 거, 요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충분히 학원의 폭이 좀 넓으니까 학생들한테 좀 잘 맞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는 의대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분당 내에서 많은 좋은 학교들로 이제 진학을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작년에 저희랑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고요. 같은 반에 5명이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경기영재학교 1명, 한과영 1명, 그리고 이제 경기북과학고 1명,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 중 1명은 이제 외대부고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이렇게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돼서 3명밖에 안 나왔고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 한 가지가 왜 수의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친구들의 공통점들이요.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이제 생각보다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든 가시밭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애들한테 가시밭길에 왔으니까 이제 어금니 꽉 깨물고 열심히 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말리다가 진도 더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1년 정도 그래 네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고 이제 조금 풀어준 친구들도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던 공부들이어서 진짜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했어요. 굳이 차이를 좀 비교하자면요. 대부분 학원들은 이제 초6 정도에 이제 학원에 오게 돼가지고 KMO 하고 영재학교 하고 보통 한 2년 반 정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온 친구들 두 친구는 한 10개월 정도 이제 준비를 했고요. 한 친구는 KMO부터 이렇게 이제 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순서는요. 영재학교 소개, 그리고 일정, 특이사항, 그리고 경쟁률 문항 분석이 있을 텐데요. 오늘 좀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은 일정과 이제 서류 관련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문항 분석은 문제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중점 줘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경기북과학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7학년도부터는 이제 분당중앙고, 부천고, 경기형 과고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경기북과학고랑 조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KMO 이제 소개 드리고 요즘 KMO가 조금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 조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크고 일정도 다 달라서요. 저희가 한 표에 넣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표에 넣어야지만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 한 표에 넣었고요. 좀 작으면은 그 자료집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재학교는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이제 응시자 수가
아주 미세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학교들도 조금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맞춰가고 있는 느낌들, 어디서 조금 제가 느끼냐 그러면요. 지금 보면 원서 접수가 5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4월 30일쯤 요강이 나왔어요. 진짜 부모님들은 언제 나오지? 매일 가서 확인을 해야 될 정도로 조금 늦게 나왔었는데 원래 뭐 3월 말, 4월 중순 이렇게 나와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왔다라는 점들,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보면 이제 추천서가 두부, 세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추천서 부분은 꼭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2학년인 친구인 학부모님들은요, 저는 그냥 지금 학기가 바뀔 때 또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할 수 있을 때 내년에 쓸 생각이면은 이야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 아이가 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채워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생활 기록부지만 어딘가에 제출이 되는 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까 학기 초 또는 뭐 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고요. 그리고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 한 가지는 올해 제가 만약 서류를 넣을 거예요. 2학년이든 3학년이든 1학년이든 그러면은 새 학기가 될 때 꼭 추천서를 부탁드릴 선생님을 미리 지정을 하셔서 학기 초에 선생님한테 미리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저 선생님이 날 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4월 말에 요강이 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요강이 뜨고 자기 자소서가 준비가 다 되면 선생님한테 추천서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생각보다 선생님은 또 많은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노출이 많이 안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조금 더 관찰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학기 초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올해 영재학교를 쓸 거고 추천서를 선생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부분 두부인 학교는요, 자기가 담임이었던 분 한 분과 수학, 과학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추천이 되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세부예요. 그 세부여서 그냥 자기가 가르쳤던 선생님 세부면 되거든요. 그래도 뭐 이왕이면 담임 선생님 한 분, 수학 선생님 한 분, 뭐 이렇게 또는 수학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좀 이렇게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활기록부까지가 1단계예요. 자, 예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제가 한 6, 7년 전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6, 7년 전에는 영재학교가 이제 생겨난 지 이제 한 10년이 다 되어간 7, 8년 정도가 됐을 때예요. 그때는 어떤 학생들이 붙었냐 그러면요. 그냥 튀는 친구들, 독특한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얘는 똑똑한데 막 튀고 막 이런 친구들이 붙었었어요. 그보다 더 과거로 흘러가면요. 영재학교 문제가 쭉 있는데요. 어떤 흑심을 품은 문제들 같은 게 있었어요. 이 문제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야. 이런 정도로.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단계 시험이 어느 정도 학교들도 자신감이 붙었고요. 이 정도면 니는 충분히 똑똑해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학교만의 그 기준치를 정한 것 같고요. 그럼 1단계, 3단계의 의미는 뭐냐? 네가 우리 학교에 와서 얼마만큼 잘 따라갈 수 있고 얼마만큼 성실한 학생이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꼭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두시면 생활 기록부나 그리고 추천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 7년 전에는 학원들이 무조건 학생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대치동 가보면 1시, 2시 막 늦게 붙들고 있는 학원들이 좋은 학원이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요즘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희 학원 자랑을 좀 하자면요. 저희 학원은 3년 동안 영재학교 1단계가 한 명도 떨어진 친구가 없어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준비한 거는 아니지만요. 영재학교 실전반에서 1단계를 떨어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12시까지 뭐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뒀지만 그게 강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면 집에 가서 쉬고 다음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이 열심히 된 상황에서 여기 와서 또 공부를 해야지
학교는 했던 거니까, 다 아는 거니까 배제한 채 학원에서만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요. 요즘 수행평가도 좀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행평가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요. 1단계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1단계가 더 이제 또 좀 7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예전의 경기는요. 서류 넣으면 2단계는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1000명 지원했는데 1000명의 고사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떨어뜨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과도기에 2학년들은 좀 꼼꼼히 3학년들은 시험을 한번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2학년이든 3학년이든 학년에 관계없이 그냥 생활기록부를 추천서 이 둘을 믿고 그냥 이제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친구들은 3학년이어도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2학년들 같은 경우에서 뭐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온 친구들은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생활기록부도 조금은 차이가 있거든요. 한과형을 보면 중1은 여기 우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부모님들이 직접 학교에서 또는 나이스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원본 대조필 이제 찍으셔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요. 공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원래 원서 써요 라고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출력을 해서 학교에서 공문으로 발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한과형을 보면 전체가 우편이에요. 그렇죠? 서울은 중1, 2, 3 그냥 공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달라지는 게 중1, 중2는 생기부 내용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대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또 출력을 해서 초등학교는 우편으로, 중학교는 공문으로. 그래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 건지 그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넣는지 이렇게 잘 보고 진행을 해주셔야 서류에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뒤쪽에서 뭐 경쟁률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1단계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네. 아니요. 초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여기 생활기록부를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1, 2가 지원을 했으시고요. 중3은 생활기록부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생활기록부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그런 차이점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학교가 원하는 거는요. 이 친구를 우리가 선발을 했을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얼마만큼 열심히 성실히 잘 따라올 거냐를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뛰어난 이야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아이가 열심히 생활했던 흔적들,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흔적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단계 전형입니다. 2단계 전형은 대부분 이제 중복 지원이 없어지고 나서는 이게 하루에 다 맞춰졌는데요. 한과형만 7월 12일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학교 7월 6일 일요일에 응시가 됩니다. 뭐 한 달 정도 있다 발표가 나고요. 영재학교는 넣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발표 나고 일주일, 또 한 달 있다가 발표 나고 일주일,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2단계 전형 발표라는 건 3단계 전형 대상자죠. 그래서 발표 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3단계 캠프 들어가게 되고요. 예전에는 캠프 가서 시험도 보고 뭐 활동도 하고 과학 보고서도 쓰고 그랬었는데요. 요즘도 비슷합니다. 근데 3단계 전형을 요즘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요. 1단계의 검증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친구인데 그것들이 여기서는 글로만 확인이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2단계 전형은 딱 1, 2, 3 중에 2는 네가 얼마나 똑똑해 라는 거에 대한 검증이라면 1, 3단계는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1학기에 와서 큰 무리 없이 잘 따라가 줄 수 있어.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에서는 뭐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들 이렇게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설계, 뭐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뭐 3단계는 크게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말하는 연습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들 이게 필요해요. 요즘 학생들 유튜브 많이 보죠. 그렇죠? 유튜브 중에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잘 정리를 해서 보기 쉽고 이해하기 좋게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뭐 생각 없이 틀어놓은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은 잘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항상 잘 정리되고 누군가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을 들었는데 그걸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꼭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뭐 수업 중에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녹아나니까 조금 뒤쪽에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6년도 1단계가 이제 접수가 끝났고요. 1단계에서 경쟁률 발표는 났어요. 발표가 6월 27일, 28일 날 났다 보니까 아직은 뭐 몇 명이 합격했다더라라는 경쟁 이제 노골적인 수치들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저는 그 수치들이 뭐 조금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안정됐어요. 이제 그래서 자, 원래 한국은 120명 모집에 668명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작년 수치고요. 실제로 이 수치는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이 한과형이 120명 중에 90명이 일반 전형이고요. 30명이 장영실 전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있는 수치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반 전형에 관련된 수치여서 이 경쟁률은 크게 의미 없이 그냥 숫자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뭐 대부분 5점 몇 대 1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경기도에 인원수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죄송해요. 이게 한과형이랑 조금 여기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여기가 한과형입니다. 그리고 한과형 90명에 885명이어서 한과형만 8.8대 1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한과형이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요. 서울, 경기 각 지역은 요즘 이제 지역 우선 선발이라 그래서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선발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19개의 구가 있고요. 각 구에서 2명씩 뛰어난 학생들을 우선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20명 중에 서울에서만 일단 38명을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 게요. 2명 정도가 우리 학교에 합격할 정도의 2단계 시험을 본다면 합격을 시키겠다가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경기도에는 19개의 시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성남시도 1명, 그렇죠? 뭐 이천, 여주 1명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2단계 이제 커트라인을 통과를 하지 못해서 이제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격자 수를 보면 남은 인원들을 좀 성남시, 용인시 그리고 이제 조금 수원시 이렇게 해서 잘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선발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어서 그냥 전체적인 정원은 그 정도로 맞춰서 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을 보면 좀 낮다는 데가 5점 초반, 높다는 데가 이제 6점 초반인데요. 한과형만 8.8대 1인 이유는 한과형만 우선 선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에서 한과형으로 이제 부산에 있는 한과형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과형만 아직 경쟁률이 조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높다라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120명이 정원인데 아까 90명, 30명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냥 120명을 정원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한 35명, 경기도에서 한 35명 정도,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서울, 경기에서 이제 간 학생들이고요. 그래도 부산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부산에서 한 20몇 명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전국 나머지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모여서 120명 정도의 정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1단계가 조금 불안하신 부모님들이 대전, 대구, 세종, 인천 이렇게 조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수치도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관여할 거 없으세요. 지금 보면요. 대구가 6.5잖아요. 그럼 내년이 또 그럼 대전이 900명인데 465명이 지원을 했어요. 밑에 잠깐 볼게요. 자, 90명을 뽑는데 1단계에 368명이 지원을 했고요. 90%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90%가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는 떨어진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항상 그냥 이 정도 선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단계의 이 경쟁률이 불안한 채로 2단계 공부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1단계는 그냥
저는 자신 있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수치가 그냥 매년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구에 많이 떨어졌다던데 그럼 올해 또 대전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치를 너무 이렇게 믿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밑에서 이제 작년 보시면요. 이게 응시자가 이제 몇 명인지는 항상 남는 수치를 보시면 되세요. 서울은 한 400명 정도, 경기는 한 640명 정도 비슷한 수치로 그냥 항상 뽑게 되니까요. 경쟁률보다는 내가 그냥 몇 명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단계를 통과하는 친구들은 보통 2배수에서 1.5배수 정도로 봐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특별한 학교는 광주예요. 광주는 90명이 정원인데 광주 지역에서 45명을 선발을 해요. 그러면 실제 정원은 45명인데요. 45명인데 지역 우선 선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1명, 경기도에서 1명, 강원도에서 1명, 광주에서 45명을 이미 뽑았는데 각 도에서 1명씩 뽑잖아요. 그러면 광주는 실제 정원이 한 27명인 셈이에요. 그래서 광주도 그러고 나머지 학교들도 실제로 막 이렇게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 때문에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여서 아무래도 한과영이 경쟁률이 여전히 계속해서 높다라는 것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한과영 장영실 전형, 경기과고 AI 전형이에요. 요즘 인공지능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슈인데요. 작년에는 경기과고 120명 정원에서 10명을 AI 이제 우수 인재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학원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우리 아이가 코딩 좋아하고 AI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준비해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작년이 이제 첫 해였거든요. 원래 이제 처음 1학년에만 있는 학생들이에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10명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고 이제 그럴까? 그리고 저는 그 친구가 코딩을 잘한대요. 근데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 친구가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래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럼 네가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지 코딩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좀 왔으면 좋겠다. 네가 네 또래에 진짜 보기 드물 만큼 잘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잘하긴 잘하는데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진짜 아는 선생님들한테 이 10명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라고 전화를 다 돌렸고요. 와, 그 선생님들도 힘들었나 봐요. 한 보름? 한 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거 비추천합니다. 대치동에 정보올림피아드를 하는 곳에 거의 국대급의 친구들이 몰려있는 학원이 있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이미 수학도 잘한대요. 그래서 그냥 봐도 경기에 합격할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이걸 더 잘하니까 그냥 이걸로 넣었고요. 한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명 합격했다라는 학원이 경기도에도 한 군데 정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한다라는 거는 그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보에 관심이 많았고 진짜 그쵸. 이렇게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막 이렇게 그 정도로 뛰어날 만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아직 첫 해에서의 결과는 그 정도고요. 장영실 전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과영 장영실 전형이 이제 2023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처음 생겨났어요. 이 장영실 전형은 뭐였냐 그러면요. 내가 어떤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 좋아했던 게 있고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혼자서 막 공부를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내 생각대로 뭔가 이론도 이제 공부해보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래서 이거는 2단계 전형 없이 그냥 보고서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산출물 이런 것들만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요즘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서 학교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3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학년한테는 기회가 조금 돌아갈지 조금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학교가 장영실 전형을 진행을 하면서 이 친구는 진짜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 2단계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장영실 전형 한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친구는 2단계 응시 자격을 줄게 라고 했더니
장영실 전형의 경쟁률이 쑥 올라갔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작년에 바로 다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정원 90명, 30명 나뉘어져 있고요. 나뉘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장영실 전형은 지필평가 없이 심층 구술 뭐 이런 것들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30명이 정원이고요. 서류를 넣게 되면 60명 정도, 2배수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 물리를 너무 좋아했고 뭔가 한 가지를 좋아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학교 측이 니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수학 시험만 봐요. 가서 일단 중등 교과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친구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고 어떤 걸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따로 좋아했던 친구들은 준비를 하고 가는데요.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정원이 정확히 30명, 25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발표한 걸 보니까 정원대로 다 뽑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이 정원일 때 뭐 한 15명 정도를 뽑고요. 남은 인원들을 다시 일반 전형에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30명이 정원이었는데요. 합격한 학생이 26명이었어요. 그래서 100명을 일반 전형, 26명을 장영실 전형에서 뽑았고요. 영재학교는 120명이 정원이고 10%가 정원 외에 이제 뭐 조금 다양한 이렇게 인원으로 뽑게 되는데요. 이 10%를 다 뽑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뽑아서 결론은 무리 없이 학사 일정들을 잘 진행하는 게 목표지 꼭 132명이라는 걸 채우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치 공식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5%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요. 작년 장영실 전형에서는 20명을 선발을 했고요. 6명은 정원 외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어떤 발표가 났냐 그러면요. 장영실 전형에 수학과학 특별한 친구들을 뽑고 일단 전국 각지에서 자기 주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도 뽑을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한과영 입학생 126명 중 26명은 장영실 전형, 100명이 일반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조금은 일단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특별한 전형들이고요. 대전도 뭐 AI 인재 이런 것들 좀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문항 분석 드릴 텐데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고 이런 이야기들은 크게 막 이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요즘 트렌드에 따라가면서 또 제가 아쉬운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울은 1, 2, 3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간은 80분, 100분, 100분입니다. 크게 변화하고 있는 건 1교시의 문항이에요. 예전에는 막 1교시에 80분인데 한 40문항, 50문항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막 보면 답 이런 문제들이 나와야 되겠네라고 했는데 제가 우연치 않은 계기에 시험지를 한번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적이 있어서 시험지를 봤는데 수능 국어 지문 같은 문제를 봤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20문항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예전에는 객관식이었다면 요즘은 1교시에도 서술형이 조금 출제가 되고 있다. 서울이랑 다른 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2교시, 3교시에 수학 문제, 과학 문제가 항상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수학 1.5, 과학 1.5, 뭐 문장수인데 1.5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영재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고까지 제일 욕심을 내고 있는 거는 수학, 과학의 융합이에요. 예전의 트렌드가 가장 이슈가 됐던 단어가 창의였으면요. 요즘은 융합이에요. 융합. 그렇죠? 첫 번째 융합은 수학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배운 것들이 골고루 알고 있고 그것들이 단원과 단원간이 아닌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물화생지가 골고루 융합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수학, 과학이 같이 융합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 봐주시면 되세요. 뭐 뒤에 문항을 좀 보시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문자 카드표가 있대요. 그리고 자음은 뭐 000 이렇게 번호를 매겼는데요. 일단 이 번호를 보면서 학생들이 첫 번째로 뭐 이진법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모음도 이런 코드를 붙였고요. 문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가 학생들을 뽑았는데 수학 잘해요. 과학을 잘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해력이 뭐지?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진짜 텍스트가 이렇게 잘생긴 맨날 보던 수학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들은 보면 이런 뜻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마치 이게 퍼즐인지 이런 문장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요, 특징들을 보면 문제가 친절하고요. 그냥 시켜요.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교시 문항이지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어요. 장점은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문해력이 좋고 잘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단점은요, 이 친구가 가진 독창성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생각해봐 라고 이미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똑똑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려 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기발하다 라는 것과 요즘은 그냥 착실한 느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문항들을, 여기 2교시 문항인데요. 그렇죠? 설명이 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그림의 모양의 개수를 세는데요. 학생들이 혹시나 방향을 잘 못 잡을까봐 3일 때는 어때? 4일 때는 어때? 5일 때는 어때? 라고 학교가 이미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한번 관찰을 잘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부터 뭔가 추론을 하고, 그렇죠?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그리고 서울만 이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학교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학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 문항이에요. 1교시 화학 문항이고요. 서울영재학교의 기출 스타일은 뭐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는 중등 교과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오면 우리 아이는 선행을 안 했는데 괜찮나요?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선행과 영재학교를 들어가는 문항은 사실은 좀 별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은 영재학교를 가서 내가 또 얼마나 잘할 수 있냐. 거기 가서도 또 수상수화, 수원, 공수원, 공수투, 요즘 바뀐 이름으로 대수, 미적 다 할 거니까요. 그래서 선행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수학을 해두는 게 좋은 거는 그래도 계산력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돼줘야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화학은 진짜 중등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왜 힘들어하냐? 그거는 단지 융합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이렇게 생활을 보면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러면 중간고사 문제만 막 주구장창 풀어요. 그렇죠? 그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만 주구장창 풀죠. 그때 그걸 잘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진짜 내가 얼마만큼 잘 소화를 하고 있는지 묻는 건데요. 그것들이 학생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1학년 문제인지 2학년 문제인지 막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고요. 경기 2단계 문항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24학년도에 입학한 친구들은요. 영재성 검사 1이라는 이름으로 수학과학이 같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1교시의 특징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왜 1교시가 이렇게 찢어졌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는 수학 문제를 먼저 풀어요.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과학을 먼저 풉니다. 그리고 문항을 보니까 수학 문제, 과학 문제가 이렇게 1번부터 12번이 과학, 13번부터 20번이 수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는 과학은 많이 풀렸는데 수학은 몇 개 안 풀려 있고 수학은 많이 풀려 있는데 과학은 많이 안 풀려 있겠죠. 그러면은 학교가 이 친구의 수학, 과학을 골고루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찢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비교를 해보면 아까 서울은 같은 교시에 수학, 과학 문제가 항상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차별해서 좀 봐주시면 좋고요. 1교시는 학교 측은 중등 교과에 기반되어 있는 좀 심화 문항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죠. 엄청 친절해요. 영재학교가 설명회도 합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배경으로 이런 문항들을 출제했다라고 설명까지 해주셔요. 근데 조금 수학에서는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등교과를 그렇죠. 분류를 하자면 중등교과인 건 맞지만 그래도 살짝 경시교과랑 이렇게 섞여 있는 문항들이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섞여 있는데요. 시간을 좀 볼게요. 50분에 9문항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 문항당 한 5분 정도인데요. 내신 문제도 아닌데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거기에 경시교과까지 좀 섞여 있으면 조금 학생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1교시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험들이었고요. 그리고 특징은 70분, 50분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들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2교시가 영재성 검사여서 총 160분 시험인데요. 이것도 110분과 50분으로 나눠 놓은 게요. 110분은 수학 3문항이었어요. 그런데 수학 3문항 문제를 보면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려봐. 그렇죠. 수학 문제인데 그려봐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고 생각을 그려나가는 것들을 한번 진짜 해봐 라고 이제 한 것들이고요. 2교시의 장점은 어떤 문제든 포기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려봐. 시키는 대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 문제 내가 못 풀겠는데 이해도 안 돼. 그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세이브를 해줘야 돼요. 못 풀어도. 쉬운 문항에서. 그런데 2교시 문항 보시면은 110분인데 수학이 3문항이에요. 그런데 소문항을 따지니까 한 9문항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리즈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1교시와는 다르게 2교시에서는 한번 아이디어가 잡히면은 3문항씩 쑥쑥 풀리는 문항들이 되겠죠. 그래서 3문항이고 80점인데 110분이다 라는 것들 보면 어느 정도 얼마나 좀 어려운지 학생들이 써야 할 게 많은지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 50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도 저는 알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160분을 줬으면 이거 포기하고 이거 계속 풀었을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글쓰기죠. 문항은 과학이 발전함이 따라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생각대로 써봐였어요. 변별력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죠? 내 생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썼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렇죠? 맞냐 틀리냐는 건 그 학생의 생각인데, 그렇죠? 조금 점수를 채점하기는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고 하고요. 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은 이거를 꼭 내야 한다고 추천하셨던 국어 선생님께서 원래 정근을 가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쓰기는 2단계 전형에서는 어쩌면 첫 번째 출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정20면체. 제가 문제를 읽는 이 문제만 좀 읽을게요. 자, 정20면체죠. 정20면체라는 도형은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 과정에 등장을 하는 입체 도형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교과 과정 중 입체 도형이 나오는 파트는 중1 그리고 고3 기백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 두 꼭지점을 연결하여 만든 모든 선분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라는 얘기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분을 다 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에 나오는 파트예요. 이미 한 문항에서 수학 중1, 중2가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분의 길이가 뭐 최소도 아니고 최대도 아닐 확률을 구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선분의 길이가 어떤 게 길고 어떤 게 작은지 공간 지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초 4, 5 정도가 되면 공간 지각력은 다 성장을 한대요. 그렇죠? 뭐 가장 단적인 예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길 잘 못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기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백을 극도로 싫어하는 친구들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찰을 하고 연습을 하고 많이 관찰을 해야 되고요. 문항을 보시면은 선분이 몇 개야? 길이가 최소인 선분은 몇 개야? 길이가 최대인 선분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근데 여기 그림 있죠? 어떤 게 최대인지 느낌 오시나요? 아무리 봐도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길이가 최소인 선분의 개수, 선분의 개수들은 아마도 요거는 뭐 중2, 요거는 중1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문제는 4번이에요. 난 이걸 물어볼 건데 이걸 물어보려면 네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해봐 라는 것들이고요. 문제들이 친절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만 좀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좀 잘 따라가는 친구들이 어쩌면은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냐라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일단 문항 보시면은 뭐 움직이죠. 그렇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밑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뭐 그냥 수학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리, 수학 이렇게 같이 융합되어 있는 파트들이다라고 조금은 봐주시면 좋고요. 그것들을 뭐 다양하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요. 이 긴 내용들을 읽고 수학적인 물리적인 요소들을 찾고 내가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냐의 정도의 문제지 막 문제가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제 빛반사예요. 빛반사. 제가 아까 2교시 그려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뭐 일상생활에서 빛반사인데 빛반사는 물리 시간에 많이 출제가 되고요. 물리 시간에 된 내용들과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요소, 수학적인 요소들을 좀 중의적으로 질문을 한 거다라는 것들이고요. 아마도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수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문항은 수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들을 빛이 이동한 창료를 찾아서 그려봐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그립니다. 선을 그리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돼요. 열심히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선을 그리려면요. 점과 방향이 있어야 돼요. 이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은 정말 막 평행하게 자를 대고 열심히 긋는데요. 그게 평행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림 안에 친절한 표현이 필요하겠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평행으로 그어서 진짜 평행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을 그으려면 그 선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있어야 되고요. 어떤 방향인지 그걸 자세하게 내가 그린 과정들을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채점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선이 두 개 이렇게 쭉쭉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선은 무슨 선인데?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평행선이요. 근데 내가 이것만 보고 평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면 아이들이 동의를 해요. 그러네요. 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선을 그으려면 이 선이 어떤 선인지,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두 점을 지나는 선은 유일하다. 그렇죠? 그리고 점과 방향이 결정되어 있으면 직선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을 설명을 하려면 점 두 개 또는 점과 방향 이런 것들이 그 답안 안에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경기과학고 과학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게 중등교육이 심화 부분이고요. 심화 부분이니까 역시나 뭐 중등 과정이 꼼꼼하게 되어 있냐라는 것들이 조금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2교시의 과학 문항은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냐 뭐 이런 문항이었는데 크게 조금 그렇죠. 이제 채점 기준에는 애매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에서 뭐 지금은 제 생각은 뭐 아이들의 생각을 적는 거니까 맞고 틀리고는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쓰는 방법, 내가 주장하는 방법 또는 내가 내 생각이 뭐 흔들림 없이 한 가지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느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 문항이 2교시 안 나왔냐?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빛반사는 그냥 수학과학 융합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한과형이고요. 한과형도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요. 시험 시간이 가장 길어요. 180분입니다. 수학 3시간, 과학 3시간이고요. 수학은 3시간 동안 4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소문항 개수를 세보면 한 문항당 한 4셋, 4개 정도가 있어서 16문항이고요. 문항의 특징은요. 여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문제들이 학생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봐 라고 문제들을 끌고 가고 있고요. 마지막 문항에서 항상 그래서 네 생각은 뭔데? 라는 질문이에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역시나 경기에만 글쓰기가 나왔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게요. 한과형에도 꾸준하게 글쓰기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180분에 8문항이고요. 뭐 매년 뭐 예전에는 뭐 물리를 잘하는 친구가 한과형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물화생지 골고루 밸런스 있게 학습이 돼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물인지 화학인지 생물인지 지학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골고루 내게 되어 있는 게 중요하고 잘 섞여줘야 됩니다. 자, 문항 설명을 드리면요. 자, 잠깐 볼게요. 여기도 제가 이제 읽는 이유는요. 뭐 문해력 이 정도랑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선 위에 정수의 점을 나타내는 점을 찍어 이어진 도형을 점직선이라고 한대요. 여기서 점직선이라는 게 새롭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처음 보는 단어죠. 그렇죠? 같은 정수에 여러 개 점을 찍고 있고요. 찍힌 점을 유효수라고 한대요. 자, 이런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이 친절하게 마이너스 1, 0, 3은 유효수고 뭐 이것들은 점직선이야 라고 얘기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i랑 j를 지우고 i 플러스 j에 점 찍는 걸 합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n을 지우고 각각 점 두 개를 찍는 걸 분해라고 한대요. 그리고 합성과 분해를 통틀어서 한 것들을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게 수학 문제인데 마치 뭔가 그렇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이론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뭐 큰 특징은 U 한 번의 반응을 통해 Q를 얻었을 때 P와 Q는 서로 갑자기 여기서 그렇죠? 이 점직선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건 없거든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얘들 닮았는지 한번 해봐. 실험이죠. 학생들한테 실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받아야 되는 점수예요. 왜? 해봐 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되는 경우들을 찾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A, B, C를 모두 구해봐 라는 이야기니까 아까 전에 뭐 A, B, C 보면은 특징들이 있는 수치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필요한데 최소한 반응 횟수를 찾아서 이유를 설명해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네 생각을 설명해 반대. 여기서 최소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게 최소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에서 그건 최소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최소이려면 얘보다 작은 데서는 절대 안 돼 라는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쓰는 연습들을 조금 같이 해주면 좋고요. 여기도 뭐 빛반사 또 2025학년도에는 유난히 빛반사 문항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수학에서도 또 이제 출제가 조금 됐는데요. 여전히 보면은 화살표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여기는 격자가 그려져 있으니까 화살표를 그리기가 조금은 좋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창의성을 요하는 설계하는 문항들, 그렇죠? 실험 설계를 해보는 이런 문항들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울, 경기, 한국 문항에 대한 분석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나머지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학교들은요, 공동 출제예요. 공동 출제라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냐는 건 아니고요. 11문제 정도를 공동으로 출제를 해서요. 어떤 학교는 6문항, 어떤 학교는 7문항. 그래서 학교별로 문항들이 적게는 뭐 한 3, 4개, 많게는 한 5개까지 이렇게 겹쳐진 문항들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특별한 건 과학은 뭐 거의 10몇 문항이어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만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여전히 수학 100분, 과학 100분이고요. 수학, 과학 시험이 서로 다른 시간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항들을 보면 여기서도 요즘 이 학교들마저도 그렇죠? 두 자연수 mn을 길이로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자연수 n의 개수를 nmn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어떤 부등식을 기호화한 거죠. 이런 문장을 읽었지만 이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나 또 그것들을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1번에서 열심히 계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시켜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요즘 문해력을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 1번마다 자꾸 시켜요. 못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 점수를 받아가는 것들이고요. 이런 특징들이 파악이 되면 2번에서 이런 것들 다 표현을 해서 한번 그렇죠? 중앙값과 평균을 각각 한번 구해봐. 이런 것들로 봐주시면 되고요. 크게 그냥 끌려가면 되는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거는요.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연합이라고 하는 학교들은 제가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요.
KMO를 한 친구들이 유리해요. 그런데 요즘 KMO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MO를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KMO를 하는 친구들은 이 학교들을 잘 지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 학교를 지원하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 학교들은 또 지역 우선 선발도 있다 보니까 조금 요즘은 뭐 타 지역에 가는 게 불안하긴 하겠지만 문항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연합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학교들은 저는 KMO를 보는 게 좀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또 이런 막대들이 나오고요. 문제들이 다 길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자꾸 질문을 하는 것들이고요. 크게 막 문제가 따라가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끌려가면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문항들은 그렇죠. 뭐 여기 보면 이제 설명하시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 답안을 작성을 하는데 보면 막 너무 긴 것들을 서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은 서술하라고 해서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논술은 아니고요. 내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조금 뭐 약술 정도 그래서 학생들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과학 문항들이고요. 뭐 여기 보니까 이제 화학 문항이네요. 그렇죠? 근데 뭐 생명과학 이제 영재학교 대부분 과학 문항 서로 공유하는 거여서 한 문제 거의 똑같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항이 서울 2, 3교시나 경기 2교시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지만 조금 시간이 부족한 문항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험 설계 문항도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조금 서술해야 될 부분들에 조금 많은 생각들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뒤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커트라인은 넣었어요. 근데 제가 넣은 이유는요. 이 숫자 절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숫자들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1단계에 서류를 넣으면요. 발표 날 확인 누르면은 그렇죠. 물론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만 떠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몇 점이어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2단계 시험을 보고 또 발표가 나겠죠. 그러면 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만 뜹니다. 내가 몇 점인지 알 수 없어요. 학생들이 이 점수들은 수치들은요. 학생들이 난 이 정도 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에 와서 복기를 하고 그 많은 학원들이 그럼 니는 이 정도 점수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수치들인데요.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80분, 100분 동안 수학 문제들을 막 생각을 하다가 풀고 교시가 끝났잖아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이 문제 풀었어? 난 이거 이렇게 썼는데 니는 어때? 라고 막 서로 생각을 공유하겠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생각이 섞이고요. 이게 내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 학원까지 오게 되면 잊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들은 의미 없는데 제가 넣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100점 기준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점수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합격선은 어려우면 30점, 쉬우면 여기는 올해는 작년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고요. 쉬우면 60점 중반, 어려우면 30점 정도예요.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 학원에 왔을 때 우리 아이는 몇 점 정도를 받을까요? 그렇죠? 20점, 30점 정도를 받을 거예요. 물론 배운 것들의 복습이고 이렇지만 20점, 30점 정도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운이 됩니다. 처져요. 엄마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20점인데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20점이었고요. 30점이었고요. 마지막까지 통과를 하는데 나는 100점이니까 무조건 합격이야 하고 고사장 들어가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한 70점 정도여서 난 실수만 줄이면 돼. 그냥 평소대로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잘 준비가 된 친구들은 그냥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서 우리 아이가 20점, 30점 맞아서 힘들어할 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참고 해봐. 잘할 수 있어. 라는 용기지. 그런 것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어리잖아요.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든든하게 믿고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이 힘들다, 못하겠다라고 해도, 그래서 첫 번째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작을 했으면은 6개월 정도는 쭉 밀고 가주는 게, 그렇죠? 아이가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의미에서 넣은 수치니까 이 숫자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자, 뒤에 경기 북가고 일정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회 3년째 하고 있는데 경기 북가고 매년 이 학교 가기 너무 힘들어요. 무조건 영재학교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떨어져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원이 80명이에요. 경기도 내에서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경기 북가고 경기형 과거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메모해 둔 게 있었는데 경기도가 서울보다 중학생이 2배가 많습니다. 인천보다는 5배 정도가 많고요. 그런데 인천에는 인천과고 진산과고 2개가 있고요. 서울에는 세종과고 한성과고 2개가 있는데 이 두 과고는요. 특별하게 정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아요. 120명, 180명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과고 정원이 300명인데 경기는 과고 정원이 80명이에요. 그리고 경기 북과고에서 이제 일단은 경기도 내에서 지역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합격하는 수가 한 10명 초반 정도예요. 그렇죠? 게다가 뭐 어떤 학교에 잘하는 애들이 모였어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막 3, 4명 뽑아가지 않고요. 그냥 한 명. 뭐 서현중, 임혜중이 뭐 이미지가 좋은지 간혹 2명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추천할 수가 없었는데 2027년도에 경기도 이제 분당의 중앙고 그리고 부천고 이렇게 이제 과고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서류는 8월 25일부터여서 지금 올린 3학년들이 오신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서류 놓고요. 서류 평가하고 개별 면담이라 그래서 학교 빠지고 가가지고 이제 내 자소서 생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면담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이 80명인데 한 3, 40명 정도 소집 면접 대상자가 되고요. 소집 면접 대상자 중에서 80명 정도를 선발하는 겁니다. 소집 면접은 한 30분 정도의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학, 과학, 문항들을 한 15분, 20분 정도 풀고 들어가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구술 문항들 역시 요즘은 융합형인 형태로 흘러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첫 번째는 해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연습이 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뒤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소집 면접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파트 15분 구상, 7분 구술, 탐구력 파트 20분 구상, 13분 구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구술을 7분 동안 다 하려면요. 내 생각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정리된 채로 면접관한테 조금은 가야 된다라는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기 문항 분석인데요. 일단 문제를 보면 그렇죠? 수학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여러 가지 조금 애매한 표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된 원판을 끼워서 이렇게 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놨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차이에 대한 표현들이고요. 영재학교나 과학고들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은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뭔가를 자꾸 상황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를 시켜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가 이 상황을 이해를 했고 나한테 표현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입체도형이에요. 공간도형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입체도형 잠깐 나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에 내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배우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조금 집요하게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여기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1시간을 목표로 설명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앞에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자소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을 많이 뺏겼고요. 그래서 KMO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KMO는 예전에는 그쵸 시험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요즘은 2시간 30분으로 바뀌었고요. 문항수는 20문제입니다. 예전에 영재학교가 이제 생길 무렵에는 대부분 KMO가 설명회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KMO를 해야 영재학교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KMO를 한 6개월 정도 경험을 했을 때 학생들의 깊이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MO 1차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동상까지가 10%였어요. 근데 원래 조금 더 여유를 준 것 같고요. 장려상을 한 20% 정도까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4,3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요. KMO 2차 대상자는 한 430명, 10% 정도여서 동상은 항상 10% 선 정도로 끊어져 있다라는 것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시 자격은 높은 거는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의 소지자면 그냥 중등 KMO 볼 수 있고요. 고등학교 이하면 고등학교 볼 수 있습니다. 중등이 한 4,300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많을 때는 한 15,000명 정도 봤었는데 요즘 너무 어렵고 소모적이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즘은 난이도가 많이 이렇게 낮아져서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2025년 커트라인을 보면 금상이 67점이에요. 금상이 아까 제가 2% 정도더라고요. 2%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60명 정도니까요. 그러면은 금상 커트라인 보이시죠? 67점.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영재학교를 준비를 잘 되고 실수 없이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점수가 한 70점 정도였잖아요. 그 친구들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KMO에서 금상 수준이 돼야 우리 아이는 안정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시험의 결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단지 수학을 깊이 있게 고민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선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그냥 결과들로 정도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역 동상 이상 받은 친구들은 KMO 2차 응시 자격이 되고요. 1차는 변했는데 2차는 안 변했어요. 2차 시험 시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자, KMO 2차는요. 3시간씩 2번 봅니다. 3시간씩 2번 보고요. 오전, 오후 4문항씩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오전에 4문항, 3시간. 그렇죠? 얘는 그냥 진짜 4문항이에요. 질문을 위한 단계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징은 문항당 7점이요, 56점이 만점이고요. 채점 방식은 감점제예요. 감점제가 뭐냐 그러면요. 일단 7점 주고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는데 잘못할 때마다 점수를 까는 거고요. 0점인 친구들은 점수를 깔 게 없으면, 더 이상 깔 게 없으면 0점이에요. 그래서 까다가 0점 되면 더 이상 채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KMO 2차는 장점은 집요하게 서술하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추론하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길잖아요. 학생들이 진짜 많은 밑계산을 해요. 막 계산을 해보고 답이 이건 것 같은데 라는 방향으로 굳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뭐가 느냐 그러면요. 그 방향으로 가는 힘이 늘어나요. 내 생각을 굳히는 힘이 늘어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즘 좀 변화는요. 예전에는 한 50% 정도 상을 줬거든요. 2차까지 왔어 라는 얘기는 니는 수학을 잘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니들은 다 상을 어느 정도 줄게 라는 의미였다면 원래 이 상들이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들이 있고요. 아까 1차는 변했는데 2차는 안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1차는 난이도가 좀 쉬워졌잖아요. 그런데 2차를 잘 보고 2차를 잘 본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국가대표도 뽑고 하는 거기 때문에 2차는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차에서도 이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2차를 하려면 조금 이론을 많이 해야 되지만 1차에 너무 많은 이론을 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직 조금 과도기에 있는 차이점들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조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늘어가는 힘은 당연히 느는 게 사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자, 원래 KMO가 이제 5월 17일 정도에 시행이 됐고요. KMO 문항이에요. 수학 문항 크게 얘들은 영재학교와 다르게 그냥 생긴 게 딱 수학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를 보고 문해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얘들은 보면 이거 이렇게 이해가 되는 문제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4개씩 끄는 이유가 있는데요. KMO가 너무 어려워서 응시자가 막 확 떨어졌을 때 대한수학회에서 응시자를 좀 늘리려고 4점의 난이도를 중등 교과 수준으로 중등 심화 수준으로 확 낮췄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4점 4개는 서비스네 라는 느낌이었다면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들었는지 요즘에는 4점도 그냥 주는 문제들은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것들이고요. 원래 특징은 조합은 쉬웠고요. 기하도 쉬웠어요. 정수는 요즘 이론이 있는 문제들은 별로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약간의 이론이 필요한 문제들이 조금은 나왔고요. 대수는 대수만 좀 이렇게 계산에 관련되어 있는 노하우, 센스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문항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들 뭐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는 뭐 그냥 수학 문제여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합 6점짜리인데요. 6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됐던 것들은 아니에요. 그에 비하면은 뭐 요런 정수 18번 계산이나 대수 20번 같은 경우들은 조금 그쵸 학생들이 센스 있는 친구들이 좀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말씀을 드려보면요. 조합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기하도 작도 기반의 평이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정수는 이론이 좀 필요했고 대수는 익숙했지만 뭔가 조금 학생들이 부담이 느낄 수 있는 문항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커트라인이 조금은 더 내려간 편입니다. 자, 2차도 문항이고요. 2차 문항도 생긴 거 보면 그냥 노골적인 수학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1번 정수가 평소에 비해서 조금 쉬웠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그리고 뭐 기하 문제들, 정수 문제들이 평소에 비해서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학생들은 뭐 5개, 6개를 맞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4개에서 3개 정도를 진짜 꼼꼼하고 완벽하게 소술한 친구들은 금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56점 중에 금상 커트라인이 한 28점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좀 문제들이 평이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맞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영재학교와 올림피아드는요. 수학은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꼭 뭔가 와서 성공을 이루고 이런 것들보다요. 6개월 정도 학습을 하면 이 친구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고요. 중학교 1학년 파트에서 배웠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기하, 그렇죠. 중1, 중2, 중3 도형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림피아드다라는 입장에서 과학은 조금 괴리감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올림피아드를 하러 가면요. 대부분 다 이제 물원 물투 그리고 일반 물리 막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일반 물리는 대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거죠. 그냥 많이 배우고 양쪽으로 이제 한 과목에 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것과 영재학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알아봤더니 또 영재학교에 가면 또 내신이 또 이런 비슷한 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해두면 좋은 부분도 있기는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시간적인 여유에 의해서 조금 더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의학원들은 이제 수의학원 조금 안내 드릴게요. 자, 영재학교 KMO 과학고를 위해서 수의학원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영재학교 대비반은 2반이 이제 있습니다. S반은 기존에 진행되던 KMO를 하던 친구들, 경험이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U반은 이 길을 처음 오는 친구들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5명 중에 2명은 10개월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도 이때 와서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은 생각보다 혼자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아서 똑똑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와서 뭐 다른 학원 가보면 다 늦었어. 니는 이제 딴 거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스케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꼭 해야 되는 친구들은요. 토요일 2시부터 사이에 많은 부모님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기 전에 마지막 10월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영어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지만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렇죠?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영어를 조금 많이 해주시고요. 월, 화, 수, 목, 토가 화학, 물리, 수학이고요. 금요일 날 생명과학, 일요일 날 지구과학, 그리고 10월 중에 원래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가 붙게 돼서 일요일도 그냥 계속 학원에 있는 요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10시에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자기 주도로 이렇게 학습을 해요. 저는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체력이 너무 약하고 힘들면 일단 집에 가서 다음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또 게임하고 그럴 체력이 있다는 건 학원에서 남아서 숙제를 할 수 있던 체력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머님께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생님이 남아서 12시까지 그렇죠. 숙제를 하건 모르는 거 질문을 받던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S반, U반이 한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 체제로 가다가요. 그 다음은 난이도별로 분류를 하고 4월 정도에 학교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MO반은 월, 수, 금 요 반이고요. S는 조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요 고등대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옛날 명칭으로 수원이에요. 수원. 그래서 수원을 여기 방학 앞 시간 특강으로 하고요. 뒤에 교과에는 이제 정수 교과들, 경시 교과들. 수학 경시는 크게 정수대수 기하조합 네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대수가 적은 이유는 여기 학생들이 수성화를 하면서 대수를 어느 정도 하기도 했고 계산력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서브가 되기 때문에 기하조합 중심으로 시간표가 조금은 짜여져 있고요. 시작하는 친구들 이제 고등대수라고 되어 있고 여기 고등수학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등수학 심화는 옛날 명칭으로 수상화 그리고 요즘 명칭으로 공수 1, 2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이에요. 우리 아이는 이걸 심화까지 했는데 왜 또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수준은 그 심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셨어도 저희가 조금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요 기간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 친구들이 진짜 잘 되어 있으면 짧게 끊고 가는 거예요. 저희의 장점은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반의 특징에 맞춰서 조금 더 유연하게 맞춰서 가는 것들이 좀 장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고등대수는 옛날 명칭 수원이어서 그냥 조금 학습을 해두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하는 경시 교과에 조금 서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형 과학고 반이고요. 이제 경기형 과학고 반이라는 것은 지금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대상이에요. 여기 시간표만 있는, 시간이 없는 이유는요. 요거는 이제 수의학원 특목관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어서요. 꼭 이걸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표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그냥 각자 진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마다 진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각자 진도를 하는 거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이제 저희가 과학고 대비를 위한 수학 과학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중등 교과예요. 우리 애 중등 나하고 지금 진도가 수투까지 나갔는데 왜 또 중등을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아까 문제를 보셨죠? 그렇죠? 그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중등 다 알아요. 하지만 중등에서 복합적인 질문을 받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걸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발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수학 2시간, 과학 2시간 이렇게 총 4시간만 할애를 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요것도 7월 21일 개강이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빠지면은 그냥 한 1년짜리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주시면 되세요. 진도가 느려서 좀 힘든 친구들은 월수금, 화목토 수의학원을 다니던 외부를 다니던 토요일, 금요일에 같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KMO를 이제 꼭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물으신다면 2학년이고 지금이면 저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7월 21일 날 개강하는 반에 오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KMO를 꼭 해야 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1학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년에 영재교를 볼 생각이 있는데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갔어요. 어느 정도 나갔다라는 제 기준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이제 기본이든 심화든 끝났다라는 생각에서 영재학교를 쓸 거면 저는 6개월 정도?
아이가 진짜 욕심을 가지고 상을 받고 싶어. 1년 정도. 이렇게 해보는 것들 좋은 것 같고요. K모 상 받으면 뭐 아무 혜택 없습니다. 자기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주위 애들보다 내가 니들보다 수학은 잘해 라는 그냥 자신감이고요.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필요한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길게 보고 들어와서 상 받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착실하고 그냥 잘 따라가는 아이다.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중등심화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정수라는 파트가 나오는 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에 아주 살짝이에요. 초등학교 때 1의 자리, 10의 자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너무 옛날에. 그렇죠? 홀수, 짝수. 그때 초등학교 때 배워요. 근데 학생들이 홀수, 짝수가 지식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집에 가셔서 중학생인 자녀들한테 야, 짝수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저런 거 왜 물어봐? 2K 뭐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한테 처음 배웠던 그 느낌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거든요. 어머님 홀수, 짝수 어떻게 배운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2개씩 동그라미 치면서 묶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 남으면 홀수, 딱 맞으면 짝수거든요. 근데 영재학교 문제 중에 다음이 짝수임을 보여라 그랬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잘 짝지어질 수 있는 수니까 짝수야. 이런 방향들도 있거든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배웠던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이런 뭐 공간도형, 작도 이런 것들은 1학년 기간에 시험도 없었고 학생들이 소홀히 하고 넘어갔을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공간도형은 이게 섣불리 다뤄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특히나 작도라는 이 행위 자체를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K모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요. 과학은 중3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보다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알고 그것들을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진짜 여기서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아까 나왔던 시간표들 한 번 더 나온 것들이고요. 경기 북과학고반은 3학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그냥 제가 표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학년인 친구들은 초등학교 3% 수업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2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3%가 뭐지? 올림피아드는 뭐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교재를 잘 훑어본 결과 문항들은 고등학생 문제예요. 문항들은 고등학생 문제인데요. 시선이 초등학교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친구들은 중1학년, 중2 이상의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 중2 이상의 선행을 하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식을 쓰고 계산으로 뚫어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교재의 취지에.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친구들한테 이 문제집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좋은 점은 생각보다 이 교재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풀어보면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과학도 영재학교반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중등과학, 물원, 화원 이런 것들 들고 오면 좋고요. 간단히 안내드리면요. 시간이 있다면 중등과학 듣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영재학교 과거를 희망한다면 통합과학보다는 그냥 물원, 화원 파트를 선택해서 바로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원, 화원은 정확하게 개강 일정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시간표 상에는 들어있지 않는데요. 여기 전화 문의 주시면은 개강 일정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